자, 우리 이제 수업을 다시 할게요. 이쪽 자리 왜 안 앉으시는지 모르겠네. 이쪽 자리하고 이쪽 자리가 이렇게 요렇게가 명당인데 이렇게 합격 되게 많이 하는 자리니까요. 앞으로 이제 요렇게 많이 앉으세요. 요렇게 여기 들어오는 게 합격할 확률이 되게 많아져요. 물론 뭐 사이드에 앉는다고 다 떨어지는 거는 아닌데 합격할 확률이 많아지는 데가 요렇게 박스권이 좀 많이 합격. 그 자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강의 21년 차 됐다 그랬잖아요. 쭉 보니까 어디 앉는 것도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학원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용어를 좀 세부적으로 풀어서 좀 몇 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개의 성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판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판례 제목만 읽어볼게요.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요.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중개는 알선행위고 사실행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 중개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건 법률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조선하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중개행위라고 얘기하고 달리 말하면 사실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중개는 상행위이다 이런 말 나왔는데요. 여기도 우리 채색 하나만 잡으시고 우리가 상행위라는 거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위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받을 것을 전제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즉 개공은 상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인 아닐까요? 우리 상인입니다. 우리는 상인이다. 우리 여기다도 별 하나만 잡으시고 여기도 우리 별 하나만 잡을게요. 개공은 상인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상인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중개행위 자체가 민사중개에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는 우리 밑줄만 하나만 잡을게요. 민사중개의 반대말은 상사중개라고 보는데 이 상사중개는 우리 여기 길 건너에 보면 수산시장 있잖아요. 수산시장에 새벽쯤에 가면 도매상이 가령 광어 한 10만 마리 같은 거 산지에서 이제 잡아다가 한 상인한테 소매상한테 10,000마리 단위로 팔아요.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 10,000마리 단위로 사서 그 사람들은 이런 일반 횟집에다가 이제 이렇게 일일이 가지고 다니면서 납품하는 이런 그 상행위를 하는 이런 상인과 상인 간의 거래가 이제 존재하는데 그걸 중개하는 걸 상사중개라고 한다면 일반 비상인, 상인이 아닌 사람과 이제 사인 대 사인 간의 거래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우리가 민사중개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개공은 상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봐보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인인데 얘네가 상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는 상인이 맞는데 얘네가 상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얘네는 일반 비상인이니까 이 개공은 상인이지만 우리가 중개하는 중개 형태는 무슨 중개다 그래야 돼? 민사중개. 만약에 얘도 상인이고 얘도 상인이면 이건 상사중개가 되는 건데 우리 부동산 중개는 이 도매시장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중개는 그저 민사중개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쌍방중개뿐만 아니라 일방중개도 중개의 한 형태이다 이런 말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여기다는 별을 하나만 치시겠습니다. 별 2개 하겠습니다. 별 2개. 그리고 그림에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한 명의 개공한테 몇 명의 의뢰인이 있는 거죠? 2명 있잖아요. 여기 1명, 여기 1명. 그러면 이런 중개를 일방중개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쌍방중개라고 하겠어요? 양쪽에 의뢰가 있으니까.
쌍방중개. 그러면 일방중개도 중개의 한 형태다라고 했는데 이 일방중개는 이거하고 조금 다른 모양이고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사례를 여기다 한번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개공이 한 명 있었고요. 또 다른 개공이 또 있었어요. 뭐 우리 전국의 개공은 11만 명 정도 있으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도할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매도할 사람이 이 개공한테 의뢰를 합니다. 팔아달라고 의뢰를 했겠죠. 그리고 여기는 매수할 사람인데 이 매수할 사람이 이 개공한테 역시 의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공동중개하고 이 둘이 거래할 수 있도록 만약에 알선을 했다면 이것도 중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사각형 형태의 중개와 이 삼각 구도의 중개로 비교해 보면 이쪽은 왼쪽 그림은 이 왼쪽 개공한테 손님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지. 이 한 명의 손님을 일방중개라고 하고 여기는 이 개공한테 손님은 몇 명이죠? 2명 이상이죠. 이거를 쌍방중개, 여기를 일방중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일방중개, 이런 일방중개도 중개에 들어갑니다.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쌍방중개, 일방중개 중에서 실무의 개공은 어떤 중개를 선호할까요? 실무의 개공들은 이 모양과 이 모양 중에서 어떤 중개를 선호할까요? 좋아할까요? 네? 요거. 왜 이거를 선호할까요? 보수를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양쪽 거를. 여기는 내가 의뢰한 손님한테만 보수 받을 수 있잖아요. 한쪽 것만 보수를 받으니까. 그래서 실무 용어로 얘를 양타 친다 그래요. 양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단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좋은 거지 말하자면. 쌍방중개도 중개지만 일방중개도 중개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동그라미 2번은 우리 중개행위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손해배상 파트에서 다뤄질 거고요. 예, 지금은 요게 조금 무슨 얘기인지 잘 설명드려도 조금 개념이 안 서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자 이제 중개업으로 이제 넘어가 볼 건데요. 중개업은 아까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었죠? 의뢰. 그 다음에 일정한 뭘 받아야 돼요? 보수.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고요. 여기서 업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무슨 성과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계속성과 반복성. 그런데 이제 시험에는 어떤 말들을 되게 잘 주는 편이냐면요. 이런 거. 우연한 기회에 또는 단 1회 이런 표현들 아주 잘 나옵니다. 시험에. 요거 별 하나씩 잡을게요. 문제 읽다가 보면 우연한 기회에 어쩌고 단 1회 어쩌고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문장 안에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 이렇게 바로 제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거 헷갈릴 것도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했대. 어쩌다가. 그게 우연하게. 그럼 이건 업이 아닌 거고 내가 의도하고 직업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때 그걸 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중개업의 뭐 요건은 아까 얘기한 대로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이 보수를 받는다 해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우리 밑줄을 하나만 잡을게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뭐가 있냐? 보수를 받기로 약속이랑 요구만 했다. 약속 요구만 했다. 이러면 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약속 요구만 했으니까. 여기서 보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수를 받아야 그게 업이 되는 것이지 받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는 업이 아닌 거예요. 받아야 그게 업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요거를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제 사고를 좀 요하는 건데 받았다가 돌려주었어요. 반환하였어요. 네. 반환하였으면 받은 건가요? 받은 거 아닌가요? 자, 현실적으로 받아야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약속 요구만 하면 안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반환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거잖아. 반환은. 그럼 이건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죠. 이거는 수수로 봅니다. 받은 거니까. 받았다가 돌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를 요한단 말이에요. 사고를. 그러니까 약속, 요구 이렇게까지만 나오면 안 받은 건데 받았다가 돌려주었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받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걸 받은 걸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 아까 처벌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전 시간에 좀 강력하게 처벌한다 그랬잖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내가 만약에 무등록 중개업 하다가 걸렸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징역 가야 될 입장인데 그냥 돌려주고 없던 일로 하지 뭐. 돌려주고 없던 일로 뭐 하지. 이러면 징역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돌려주지. 그러니까 반환해도 수수한 거로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를 여기 보면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 여기서 이제 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하고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하는 것은 이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소문자 B에 보면 저당권 설정의 행위를 업으로 한다. 이거는 우리 권리 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이 되어지면 몇 년 몇 천으로 처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까요? 3년 3천 뭐 이렇게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밑에 팁에 보니까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된다. 당연히 처벌되죠. 중개부수 약정 무효이다. 그러니까 이 약정 행위 자체도 무효다라는 거죠. 이거는 범죄 행위니까 제가 이렇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이 벌금형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면요. 이건 전부 범죄 행위예요. 범죄라는 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만 범죄가 아니라 이런 것도 다 범죄 행위예요. 그러니까 징역형이 있거나 벌금형이 있으면 다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범죄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그거를 유효로 인정해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효로 당연히 하는 게 맞고. 근데 여기 보면 무등록 중개는 그쵸?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무등록 중개.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것만 발견하시면 되는데 1번과 2번의 차이점. 1번은 무등록 중개 업이고 2번은 무등록 중개란 말이에요. 이 무등록 중개는 결국에 뭐 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당연히 처벌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개업은 본업이며 겸업과는 구별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겸업이라고 하는 거 다음 주 정도 이제 진도를 나갈 거긴 한데요. 우리가 중개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다른 일. 그러면 우리 다른 일이 뭐 있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분양 대행 같은 거. 우리 상가하고 뭐 주택 이런 거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겸업 업무라고 해요. 이런 거는 중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분양 대행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이건 중개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개공인데 중개 사무실에서 중개업도 하면서 어느 특정한 오피스텔 새로 짓는 게 있어서 그 분양 대행을 여러분이 맡아서 한다라고 생각해 봐요. 나는 개공인데 분양 대행을 맡아서 해요. 그러면 그 분양 대행 업무는 중개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겸업 업무로 하는 거고 나는 중개업을 하면서 이걸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중개업은 남들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개가 되는 것이지 건물 뭐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지어가지고 이거를 최초로 이렇게 불특정 다수한테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대행하는 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분양 대행은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제 밑으로 한번 넘어가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개와 중개업의 구별의 실익은 중개는 처벌하지 않죠. 무등록 중개도. 근데 중개업은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된다. 그게 구별의 실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와 있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를 좀 잠깐 볼게요. 이 종류는 같은 말로 종별이라고 해요. 아니면 우리 유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개공의 종류, 개공의 종별, 개공의 유형, 뭐 다양한 말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말은 종별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계공의 종별이 몇 가지가 있나 한번 볼게요. 첫째, 어떤 계공이 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법인인 계공. 그쵸? 법인. 우리 그러면 우리는 법인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되면? 예.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형태의 계공이 되는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계공도 있을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계공은 그러면 시험 봐서 합격하면 되는 거 맞죠? 그쵸? 자, 우리 그러면 기업과 니은은 우리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전혀 다른 제3의 종별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조금 기억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칙상의 계공이라고 하는 종별이 하나 있는데, 자, 이분들한테는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밑줄 한번만 잡아드릴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 개념을 출제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걸 모르면 하나 정도의 문제를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85년도에 우리나라에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어요. 제1회 시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85년 이후부터 공인중개사인 계공들이든 법인인 계공이 이 땅에 이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전에도 85년 이전에도 우리나라에서 누군가가 중개업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부칙상의 계공이다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이 사람들을 뭐 여기 보면 중개인 뭐 혹은 중개업자 이렇게 이제 불렀다가 지금은 중개인, 중개업자 뭐 혹은 뭐 복덕방 이런 말들은 안 쓰고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를 하기는 해요. 대신 이분들의 특징은 자격이 있는, 자격은 없는, 자격 없는 계공이에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부칙상의 계공들은 늘어나는 종별이다, 숫자가, 아니면 줄어드는 종별이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85년도만 해도요, 전국에 우리 살아계셨던 우리 부칙상의 계공이 34,000명 정도 됐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대부분 돌아가셔가지고요, 지금은 3,000명이 채 안 돼요. 전국에. 예. 그럼 이제 이분들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면 다 돌아가실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이분들 다 돌아가시면 없어지는 종별이에요. 얘는. 없어지는 종별이긴 한데 현존하는 종별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는 계공의 종별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하고 뭐가 있죠?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계공,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우리 그러면 부칙상의 계공은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될 수 있는 종별이 아니고 이거 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종별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요 밑에 내용은 굳이 안 보셔도 돼. 얘를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대신 어떤 거는 알고 계셔야 되냐면 자격이 없는 계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격이 없는 계공이.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격이 없는 계공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이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심화학습이다 이런 거는 다음 순환 강의할 때 한번 일일이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런 거 이제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푸실 수 있는 실력이 되시면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순환 때 한번 제가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테마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테마 2는 중개 대상 물과 중개 대상 권리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밑에다가요, 이 얘기를 좀 먼저 쓰고 시작을 해볼게요. 중개 대상 물이라고 하면 물건을 말할 텐데, 물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물건에는 어떤 물건과 어떤 물건이 있냐면 동산이라는 물건과 부동산이라는 물건이 있어요.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우리가 물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까 제가 채권 말씀드릴 때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고
물권 얘기할 때 물권이 뭐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죠? 물건에 대한 권리. 예, 그게 이제 물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하고 이제 부동산이 있는데 동산의 정의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니면 다 동산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손에 쥐고 계신 펜 동산이죠. 그쵸? 책상에 이제 놓여 있는 무슨 책 아니면 책상 이런 거 다 동산에 들어갑니다. 그럼 부동산의 정의는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이렇게 내려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우리가 부동산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아주 상식적인 적이라서 알고 계셔야 돼요. 토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한다. 일단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는 우리 또 그림 하나만 그릴게요. 부동산이라는 그림 안에 이런 그림이 존재합니다. 중개 대상물이 여기다 우리 빗금을 한번 쳐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고 답변하시면 돼요. 중개 대상물은 모두 부동산인가요? 중개 대상물은 모두 부동산이죠. 왜냐하면 부동산 안에 그려졌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부동산이면 모두 중개 대상물인가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존재한다는 거는 뭐에는 들어가지만 여기 지금 위치를 잘 보세요. 어디에는 들어가지만 부동산에는 들어가지만 어디에는요? 중개대상물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청와대. 자, 우리 청와대는 부동산인가요? 네. 청와대 부동산이에요. 근데 청와대를 중개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런 걸 보려고 해요. 이번 우리 32회 본시험의 1번 문제가 A형 1번 문제가 중개대상물 아닌 것 찾아라, 인 것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가 1번 문제로 나왔거든요. 해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개대상물은 빈출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허를 찌르는 문제도 나오고 그래요. 올해 시험에도 뭐 이상한 문제가 하나 나왔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뭐 이래 해가지고 중개대상물 되는지를 물어봤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요 어떤 물건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원리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원리. 그래서 일단은 큰 원리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중개대상물을 좀 한번 보도록 하는데 이 중개대상물은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여기 핵심 1번에 보니까 중개대상물은 개업공인중개사만이 직업적으로 중개업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고유하고도 전속적인 물건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밑줄만 한 번만 쳐드릴까? 고유하고도 전속적인 물건이래. 그쵸? 고유하고도 전속적인 물건이래. 그러면 일반인은 이에 대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고 일반 시에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이라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개공 아닌 자. 그럼 처벌은 몇 년 몇 천으로 되는 거지? 3년 3천. 3년 3천에 해당이 돼. 일반인은 3년 3천으로 이렇게 적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3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려면 세 가지 요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요건이 내용보다 훨씬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보면 동법과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물건이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말은 규정. 규정은 바로 밑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격상으로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넓게 한번 동그라미 잡아볼게요. 사적 소유. 같은 말로 돈 주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 주고 못 사면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청와대는 중개 대상물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그럼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규정이 있어요. 자, 규정이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토지 건축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청와대가 깔고 있는 토지 있잖아요. 땅. 네. 그 다음에 청와대가 건축물이잖아. 청와대라는 게 뭐예요? 푸른 기와 지붕으로 만든 집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규정은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청와대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적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청와대를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사적 소유가 된다라는 거는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중개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중개 가능이라는 말이 뭔 얘기냐면 개입할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입. 개입.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나중에 여러분 혼자서 보시기 편하게 한번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중개 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1.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규정. 2.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되고, 사적 거래. 규정이 있어야 되고, 사적 거래 가능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개입 가능해야 돼요. 이렇게. 개입 가능. 이 개입 가능해야 된다는 것까지 해서 세 가지를 일단 기억해 주실 거고요. 자, 청와대 한번 생각해 보죠. 청와대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규정.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청와대가 뭐가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돼. 사적 거래가 안 돼. 사적 거래가 안 되면 개입도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이 거래가 되어야 우리가 개입할 거 아니야. 근데 거래가 안 되면 개입이 안 되는 거니까 사적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개입도 안 된다. 이렇게 새기시면 됩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규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규정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규정에는 법제 3조 1호에 보니까 토지가 나와 있고,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만 기억할게요. 바다 아니면 다 토지입니다. 바다가 아니면 다 토지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물건 몇 개 말씀드려 볼 테니까 토지 혹은 비토지로 답변해 주세요. 토지와 혹은 비토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도로. 토지. 토지나 비토지로만 답변하시라고 그랬어요. 도로는 토지 맞죠? 예. 자, 우리 그러면 아파트 부지. 토지. 그죠? 예. 백화점 부지. 다 토지죠.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한강. 한강 제가 질문 드렸더니 앞에 분은 토지라고 했는데 뒤에 분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으셨어요.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응? 토지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자, 한강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한강 토지예요. 왜 토지예요? 바다가 아니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중개대상물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뭐만 아니면 다 토지야. 바다만 아니면. 그러면 이제 토지 중에서 수없이 많은 토지가 있잖아요. 그 토지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토지가 있고 될 수 없는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유지는 토지예요? 중개대상물이야?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중개대상물이에요. 사유지니까. 근데 국유지 있잖아요. 국유지라는 건 나라가 소유하는 땅을 얘기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국유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국가가 팔지 않을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한번만 적어봐 드릴게요. 건축물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건축물이라 그래. 일단 비를 피할 수 있어야 돼. 오늘 같은 날 비를 못 피하면 건축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를 피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붕. 플러스 지붕이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붕을 떠받치는 뭐? 기둥.
그리고 지붕하고 기둥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막 이거 바람 다 들어오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는 벽.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우리 건축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러면 건축물 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고 여러분 살고 계신 집 다 건축물이고 지금 우리 학원 건물 이것도 건축물이죠. 뭐. 그렇죠?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밖에라고 하는 거는 뭐 말고 건축물 말고 토지의 정착물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시험에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을 한번 적어주시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농작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는 건 딱 하나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을 한번 적어주시고요. 예, 우리 채색도 하나만 잡아주시겠습니다. 별표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일단 설명을 좀 먼저 하나 드려볼게요. 명인 방법을 갖췄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놓는 방법. 이걸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표시하는 일체의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 책에다가 여기 책에다가 한번 이런 데다 우리 보통 이름 많이 쓰잖아요. 이런 책 우리 이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홍길동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볼게요. 홍길동 이러면 이 책은 누구 거예요? 홍길동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물건에다가 자기 이름 써놓는 거 이걸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 그 이름 써놓은 나무를 우리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제가 그림을 세 가지 그림을 좀 여기다가 여기 오른쪽에다 그려 드릴 텐데 이거 한번 좀 따라서 그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에 가봤더니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있는데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산에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 누구 걸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답변하셔도 괜찮아요. 산 주인 거, 땅 주인 거. 그렇죠? 이런 건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무는 그냥 수목이고 이건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거야. 이렇게 귀속돼요. 그러면 귀속된다는 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귀속된다. 자, 우리 그러면 뭐 사면 뭐는 따라와? 예, 산을 사면 나무는 따라오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한번 제가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나무들이 여기도 잔뜩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나무들을 한번 산에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중간중간에 편말이 이렇게 다 있는 거야. 땅바닥에 이렇게 박혀가지고요. 편말이 이렇게 다 박혔어. 중간중간에. 그것도 막 여러 개가 이렇게 편말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해놨냐면 산 주인은 누구냐면 편의상 A인데 A산인데 편말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이거 B가 A한테 허락을 얻어서 여기다 심어가지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참나무 50그루 이렇게 써놓은 거야. 참나무 50그루를 A산에다가 B가 심어 놓은 거예요. 물론 A한테 허락을 얻어가지고.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B 거라는 거지. 그럼 이거 B 거라, 내 거라고 뭐를 해놨어요? 명인 방법을 해놨지. 그쵸? 그럼 질문.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누구 거예요? B 거지. A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디에 귀속되지 않아요? 토지 소유권에 뭐 되지 않아? 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귀속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기도 해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로부터 독립적인 부동산으로 봐요.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부동산인 거예요. 그것도 독립부동산이라 그래.
뭐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토지로부터. 예. 그래서 이거는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야. 우리 그러면 나무 중개해도 돼요? 예. 근데 어떤 나무? 명인 방법을 갖춘 나무. 이런 것들은 중개해도 괜찮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 시험에 합격하시면 나무 같은 것도 중개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공부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저도 나무는 잘 모르는데 실제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소나무를 중개를 많이 해요. 실제 실무에서 소나무 중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원수로 가장 선호하는 수종이 소나무예요. 그러니까 정원수로 심는 거. 그러니까 보통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 정도 하는 소나무로 사다가 자기 단독주택에다 심어놓는 그런 거에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말하자면 손님들이 나 나무 좀 한 10그루만 사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니면서 나무 팔 사람이 있잖아. 산에 다니다 보면. 아니면 뭐 일부러 팔으려고 이렇게 그 나무를 심어놓은 사람도 있으니까 내가 중개해줘도 된다고. 중개부서 우리 받아도 되는 합법적인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밖에. 그러니까 요거 1번과 2번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나 물건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명령인데 요게 바로 대통령의 명령이라는 뜻이야. 영이라는 건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령, 대통령의 명령. 그러면 법률로 정하는 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법률로 정하는 이 두 개는요. 안 바꾼다는 얘기야. 1번하고 2번은 안 바꿀 거라는 거죠. 1번하고 2번은 바꿀 게 없잖아. 토지 건축물인데 뭘 바꾸겠어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것들은 상황에 맞춰서 시대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주 바꾸기 위해서 이제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첫째, 임목이라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임목은 가로 한 번만 열고요. 여기다가 정의를 한번 적어 놓을게요. 등기된 수목의 집단. 등기된 수목의 집단.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럼 얘도 그림을 하나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산이 있는데 이 산에는 아까랑 똑같이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명인 방법을 갖춘 이 명인 방법을 갖춘 나무는 이게 명인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게 두 번째 가운데 그림이 명인 방법이고 얘는 명인 방법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고로 산 주인은 A거든요. 근데 이거를 등기부를 떼보면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 지상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등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을 해봤더니 얘는 등기가 되어 있는 거야. 등기.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냐면 B 이름으로 등기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등기된 임목, 즉 임목은 A 거예요, B 거예요? B 거야. B가 등기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일체로 거래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따로 거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얘도 즉 임목도 독립 부동산이야.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 자, 우리 그러면 나무 중에서 중개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네요. 무슨 나무랑 무슨 나무를 우리가 중개할 수 있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과 임목이라는 애가 있어. 임목은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얘랑 차이점 한 번만 답변해 주실래요? 얘랑 차이점. 별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여러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차이점. 얘랑 차이점. 눈에 보이잖아. 얘는 등기가 안 돼 있는 거고 얘는 등기가 돼 있는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를 왜 했을 것이냐? 왜? 등기하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이유는 이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요. 이 등기된 나무에다가 뭘 잡냐면 은행에서요. 이 나무에다가 저당을 잡는 거예요. 저당권. 자, 우리 은행에서 나무에다가 저당을 잡는다는 거 생각해 보면 이게 토지랑 건물에만 저당을 잡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저당을 잡을 수 있어. 나무에도요. 그죠? 그 대신 그 나무를 저당을 잡으려면 등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등기해야 저당권이 만들어지니까. 그쵸?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가 1억쯤 나가는 엄청 비싼 소나무예요. 자, 소나무가 1억 정도 나가는 소나무는 어떤 정도 소나무냐면, 뭐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아셔서 나쁠 거는 없는데, 설악산 같은 데 가면요, 금강송이라고 하는 소나무가 있어. 금강송.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나무가 반듯하게 자라요. 우리나라 전통 소나무인데요, 반듯하게 자라고, 그리고 색깔이 어떤 색깔이 날 거예요? 금빛이 나. 그러니까 햇볕을 딱 받으면 막 이렇게 금빛 이렇게 나는 소나무, 그걸 금강송이라고 하거든요. 재질이 엄청나게 강한 그런 재질의 소나무가 금강송인데, 이 금강송은 보통 아무리 싼 금강송, 아주 어린 금강송도 기본 1,0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비싸, 이 나무가. 그리고 이건 천연기념물이라서 이런 데서 함부로 막 이렇게 사고팔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소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소나무가 한 100년, 200년 되면 한 20m에서 30m까지 굉장히 높게 자란다고. 이 나무들이 막 이게 그 뭐라 그러죠? 나무 둘레도 굉장히 이제 굵게 자라고. 그런 거를 이제 잘라가지고 그 무슨 뭐 한옥 같은 거 질 때 대들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할 때 아주 좋은 이 나무가 금강송인데, 나무가 굉장히 이쁘단 말이에요. 근데 한 1억 좀 나가는 소나무가 한 100그루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100억이잖아. 그 1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물건에다가 은행에서 뭐를 잡는 거야? 저당권. 그럼 질문, 명인 방법에는 저당권 못 잡아? 예, 못 잡아. 왜 못 잡아, 여기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차이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명인 방법을 갖춘 거랑 임목인 차이점은 등기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뭐는 못 잡아? 저당을 못 잡고, 여기는 저당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마지막 2번에 보면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이런 거예요. 여기다 우리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 일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이제 어떤 거냐면, 일단 얘를 조금 올려가지고 여기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고로 요것들은 기업 재산인데요, 개인 재산이 아니라 기업 재산을 등기 쳐 놓은 거를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장재단은 되게 많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광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광업기업은 거의 없는데, 옛날에 한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정도 전에, 한 40년이나 50년 전에 석유가 굉장히 귀할 때, 겨울철 난방을 우리가 뭘로 했을까요? 한 40년 전, 50년 전에 연탄으로 했잖아요. 연탄을 채굴하는 기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죠? 그래서 뭐 강원 탄자라든가 또 시멘트 같은 거 이렇게 그 만드는 회사, 쌍용양해,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회사들이 그냥 이름만 있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냥 그 개념 정도만 알고 계시고, 공장재단 하나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회사인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는 어느 기업 평가하는 외국 법인에서 평가해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200조도 사실은 싸게 평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이 어떤 게 있을 건가를 한번 여기다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 삼성전자가 토지 같은 거 가지고 있을까요? 네, 토지. 그러면 건축물도 가지고 있을까요? 예, 공작 같은 거 많이 갖고 있었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선박 같은 것도 가지고 있을까요? 예, 뭐 우리 반도체 그 원재료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할 때 이제 들어가는 거. 비싼 반도체는 비행기로 이렇게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항공기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가보면요, 저는 실제로 한번 견학을 한번 해봤어요. 일부러 이거 강의를 하려고요. 근데 삼성전자에 들어가 보면
이런 데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신기하게 생긴 차 같은 거 되게 많아. 그러니까 왜 그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차가 막 가다가 막 변신하는 이런 차 있잖아요. 그런 차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애들 중에 남자아이들 중에 보면 어린아이들 보면 막 변신하는 자동차 되게 막 좋아하는 아이들 있죠. 그 인터넷에 신청해서 삼성전자 견학시키면 애들 거의 죽어. 막 신기한 자동차가 있어요. 바퀴가요. 바퀴 하나가 집채만한 이런 차들이 많아. 네, 하여튼 그런 차도 많고. 그 다음에 궤도. 이 궤도라는 거는 이제 기차 같은 거 이렇게 다니는 그 궤도를 말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지적재산권이라고 해가지고요. 특허권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전부 묶어가지고 하나로 묶어 놓은 거. 이게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공장재산이라고 표현해요. 이거 자체를 몇 개의 물건으로 본다고요? 한 개. 여기에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묶여 있잖아요. 이거 자체를 그냥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묶어 놓는 거예요. 자, 이거 왜 묶어 놓냐면요. 이거를 묶어 놔야 은행에서 뭐 하기가 좋을까요? 그렇죠. 은행에서 저당 잡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다가 저당을 잡을 수가 있잖아. 그럼 안 묶으면 어떻게 될 건데? 안 묶으면 개개별로 저당을 잡아야 되는데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묶어놓고 여기다가 저당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이제 토지에 대한 설명은 뭐 바다 아니면 다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이제 그 세부적인 거 좀 몇 개 쭉쭉쭉 보도록 할게요. 토지의 종류는 불문한다. 그러니까 토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택지는 뭔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산지는 산, 농지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일필토지의 일부도 거래가 가능하다면 중개대상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토권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대토권이 좀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이번 우리 32회 시험에도 출제가 좀 되었기 때문에 예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나만 드려볼게요. 사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1단에 시골 지역이 있어요. 비도시 지역이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땅을 하나를 이렇게 이만한 땅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편의상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집을 한 채를 지어서 살고 있는 지역인데 시골이에요. 근데 여기를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개발. 그래서 개발을 해서 뭘로 만들겠다는 거냐면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개발해서 신도시로 만들려면 내가 살고 있는 내 땅하고 집을 부시겠다는 거잖아. 난 땅은 가져가고 수용을 해가지고 내 땅은 가져가고 집은 부셔버리고 여기다가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는 그냥 가져가면 안 될 거 아니야. 나한테 뭘 줘야 돼? 보상금을 줘야지. 근데 이 돈으로요 100% 현금으로 다 보상을 해버리면 이 사업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걸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일부 현금으로 보상하고 일부는 신도시 만들어서 땅으로 줄게. 땅으로 줄게. 땅으로 줄 수 있잖아. 그거를 대토권이라고 해요. 네, 땅으로 받는 거. 이걸 이제 대토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대토권은 땅이다? 아니면 아직 땅은 아니다? 아직 아닌 거지. 이게 신도시가 만들어져야 땅을 받는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이 대토권 자체가 여기 보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는 않는 거예요. 나중에 뭐가 되어야, 토지가 되어야, 땅으로 받아야 그게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지. 이 대토권은 그냥 증서로 갖고 있는 거예요. 증서로, 종이로. 이거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한번 메모해 주실래요? 이건 토지가 아니라 증서야, 증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뭐를 받을 거예요? 땅을 받을 거예요. 네, 그거를 대토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래하거나 그러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세 가지에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여기다가 그런 거. 그리고 건축물의 종류는 따지지 않아요. 상가면 어떻고 주택이면 어떻고 사무실은 어때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건축물 같은 거에 관련해서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이제 분양권하고 입주권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려야 되는데 여기다가 우리 채색을 하나만 잡을게요. 분양권, 입주권. 이거 이제 좀 많이 쓰는 용어라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다 빼가지고요. 여기다가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한번 적어 드릴게. 분양권은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좋은 동 좋은 호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분양 계약을 체결할 거예요. 이때 분양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동호수가 정해져요. 그렇죠? 특정이 되어서 이걸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분양권은 계약상의 지위예요. 분양받은 지위라고 그러죠. 그러면 분양권은 건물이에요,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은 아니야. 근데 대법원이 얘를 장래의 건축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돈을 다 내고 소유권으로 만들어서요. 내가 들어가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분양권을 다 내면 내가 돈 주고 이제 들어가서 살다가 내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 이게 여기 들어가서 살면 이제 아파트가 되잖아요. 근데 몇 년을 살았냐면 30년을 살았어요. 30년이 경과가 됐다는 거야. 3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러면 노불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철거를 합니다. 그럼 철거할 때 그냥 철거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상을 해서 그냥 내보내거나 아니면 돈을 너무 많이 주게 되니까 이제 뭐를 하나를 주냐면 이 옛날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를 하나를 줘. 새 아파트 지어서 입주 권리를 준단 말이야.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네, 그거를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네, 입주권. 그러면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차이가 이제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면 얘는 집으로 보지 않아요. 분양권은. 근데 입주권은 집으로 봐요. 세법상. 네, 왜냐면 뭐 아파트 하나 부시고 뭐 연립주택 하나 부시고 아니면 무슨 뭐 단독주택 하나 부시고 새롭게 받은 거라서 기존의 종전 부동산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근거법도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우리 그 주택법 적용을 받고요. 보통 입주권은 우리 공법 시간에 배우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 어떤 그런 권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권리금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팁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여기 보면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뭐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뭐 이런 것들 두 개 다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임목은 아까 뭐된 수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등기. 여기 우리 등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만 잡을 건데 등기가 무슨 등기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등기를 했다는 뜻이고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토지하고 별개의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거는 독립적인 이런 물건이 되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임목에 관련해서 약간 좀 깊이 있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1월 달에 강의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라서 지금 보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얘네는 기업재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보면 기업재산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 아니고 기업의 재산이고 전부 등기해 놓은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물건으로 등기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하나로 등기해 놓으면
한 개의 부동산으로 본다는 거야. 물건 자체를. 그러니까 공장재단 한 개, 뭐 광업재단 한 개 이런 식으로 한 개의 물건으로 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은행에서 뭐 하기가 좋다고요? 저당 잡기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편리성 때문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통 시험에는 광업재단보다는 공장재단을 주로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광업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된 재산은 광업권이에요.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광업권. 그러면 공장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된 재산권은 특허권 같은 거. 이런 거를 전부 합쳐서 지적재산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등기 친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장재단, 네, 광업재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물건은 뭐 그 정도 보기로 하고요. 여기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중개대상 권리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일단 이 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리가 그 자리에만 있는 거하고요. 변동이 생기는 거하고, 우리는 여기서 제가 우리라고 하는 거는 개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개공은 어떤 권리가 가만히 있는 거하고 변동이 있는 거하고 어떤 게 개공한테 좋은 거예요? 권리가, 어떤 권리가 가만히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권리가 그냥 있는 거하고 막 넘어가는, 막 권리가 막 이 사람한테 갔다가 저 사람한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변동이 되는 거.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는 그거를 개입하는 거 알선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권리의 득실 변경이 우리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의 득실 변경의 원인은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첫째 한번 적어볼게요. 법률 행위에 의한 득실 변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법률 규정에 의한 득실 변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한 득실 변경은 예를 들자면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법률 규정에 의한 득실 변경은 상속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중개라는 행위는 이 중 법률 행위, 법률 규정 어디에 개입할 수 있을까요? 법률 행위에, 여기에 개입하는 거죠. 여기는 개입할 수 없는 거고요. 자, 우리 그럼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이 건물 있잖아요. 이 건물 개인 거거든요. 6층짜리인데 통으로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건물을 이 사람이 팔고자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중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중개해 줄 때 말하자면 법률 행위가 존재하고 매매가 존재하고 우리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망을 한 거야. 그러면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상속도 소유권의 득실 변경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상속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을 때 중개가 가능하다? 법률 행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뭐가 존재하면요? 계약이 존재하면 중개도 있다. 아까 제가 중개 대상물일 때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사적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권리가 굉장히 종류가 많은 권리들이 있고요. 어떤 권리 출제할지 모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말 나와야 되잖아요. 가능하고 이런 말. 거래가 가능하다면 이건 중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법률 규정에 따라 득실 변경이 되는 경우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밑에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소유권 같은 거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우리 소유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존재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권리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임차권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임차권은 어떻게 넘기면 되는 거냐면 뭐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여기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지워졌으니까 매매가 있고요. 여기는 임대차라는 원인행위, 임대차라는 계약이 존재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 여기도 매매 계약. 이렇게 계약이 존재하면 모두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아직 민법 시간에 유치권이라는 권리를 안 배웠지만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건 다음 순환 때 유치권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쌓이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그냥 답변하시면 돼. 소유권은 매매 계약이 존재하니까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임차권은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니까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여기도 계약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 계약을 무슨 계약이다라고 하면 좋을까요? 유치권이니까. 유치권 파는 계약. 양도 파는 거 양수 계약.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유치권을 양도하고 양수하는 계약이 존재할 수 있다면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다. 근데 여기 보면 유치권이 여기도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유치권이 법정담보물권으로서의 성립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해서 이 법정이라고 하는 표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득실 변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이고 여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득실 변경이 있기 때문에 된다는 뜻이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유치권이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데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두 가지 유치권이 언제는 되는 거고 언제는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만 잘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제가 유치권이 뭔지는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민법 시간에 다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간에는 어떤 권리든 간에 뭐가 존재하면요. 계약이 존재하면 중개 대상이 될 수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득실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판례에서 요거 잠깐 좀 설명드릴게요. 저당권도 중개 대상 권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중개 대상 권리에 들어간다는 거는 저당권도 설정 계약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다 한 번만 적어 드릴게요.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계약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당권이라는 권리에도 중개가 될 수 있어요. 얘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저당권에도 개입할 수 있더라. 여기 보면 행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행위. 이 행위가 바로 요 행위예요. 저당권 설정하는 계약. 그 다음에 유치권도 이전의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유치권도 이전의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얘도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럼 여기다 여러분 뭐 적어주셔야 돼요? 이런 거 적어줘야 되잖아. 아까 저당권, 양도, 양수 계약. 계약이 존재한다면 우리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요 행위라는 게 이런 거죠. 행위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두 개인데 사실은 요 두 개만 나와요. 다른 거는 잘 안 나오고 왜냐면 이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존재하고 그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출제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 잠깐 설명 하나 드릴 거 있는데 대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판. 이 대판이라는 거는 대판 싸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대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법원이 세 가지 법원이 삼심법원이 있잖아요. 지방법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대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보통 줄여서 대판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서울행정법원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에 대한 소송을 걸어서
수험생들이 이긴 소송을 행정법원에서 이거 나온 거니까 시험에 관련된 거라 이 판례들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수업 진도 되는 거고요. 한 5분 쉬었다가 오늘 배우신 거 총정리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